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왔는데요.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프랑스를 믿어도 되냐는 접근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실험기지의 온도는 섭씨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롱 방산업체의 주요 실험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뜨거운 위기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클레르 듀부아입니다. 탈롱의 기술개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15년간 프랑스 방산업계에서 전자전 시스템을 담당해왔어요. 탈롱은 1962년 창립 이래 프랑스 방산업계의 자존심이자 명가였습니다. 미라주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핵심 방어체계까지 프랑스군의 기술적 우위를 보장해온 명문 기업이었어요. 우리 가문도 3대째 이 회사와 함께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냉전시대 소련의 전자전 위협에 맞서 최초의 디지털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셨고, 아버지 앙투아는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에 공급된 전자전 장비로 프랑스 방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사실 팔콘 7 개발 과정에서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의 열 관리와 전자파 차단 기술에 한계가 보였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냉각 시스템과 차세대 EMP 차단 기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팔콘 7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앙투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60년간 프랑스 방산업계를 이끌어온 아버지는 프랑스 기술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저를 강하게 꾸짖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기술적 토대와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느냐는 질책이었죠. 프랑스는 세계 3위의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결국 팔콘 7은 순수 프랑스 기술만으로 완성됐어요. 툴루즈의 항공우주연구소와 그르노블의 전자공학센터 그리고 파리의 국방기술연구원까지 프랑스 최고의 기술진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의구심을 접었어요. 팔콘 7은 탈롱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5년간 공동 개발한 혁신적 알고리즘이 탑재됐고 유럽연합의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프랑스가 세계 방산업계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을 목격했습니다. 신형 전자전 시스템 팔콘 7의 최종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8개월간의 개발과 3천만 유로의 투자가 집약된 이 시스템 앞에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폴란드 등 12개국에서 온 구매 대표단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완벽했습니다. 레이더 신호 차단율 99.7%적 드론 무력화 시간 3.2초 모든 지표가 설계 목표를 상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5분이 지나면서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시스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니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27분 팔콘 7이 완전히 다운되면서 8천만 유로 규모의 수출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몽으로 돌아간 최종 시험이 끝난 그날 저녁 탈롱 본사 회의실은 무덤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앙투안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60년 방산업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앙투안은 탈롱의 회장이자 프랑스 방산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1960년대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군의 전자전 장비를 혁신했고 1980년대에는 소련의 전자교란 기술에 맞서 서방 최초의 적응형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으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나토에서는 그를 유럽 방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탈론 가문의 자부심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기술적 수호자였어요. 할아버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의 안보는 프랑스인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위협받는다는 믿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국방부 조달청장 피에르 르메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탈론과 프랑스 국방부의 독점 계약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3개월 내에 팔콘 세분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40년간의 독점 계약이라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프랑스 국방력의 핵심을 탈롱이 책임진다는 국가적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탈롱은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더 암울한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브라질 국방부는 이미 독일의 라인메탈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인도는 미국의 레이시온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계약 논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어요. 한순간에 8천만 유로 규모의 수출 계약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프랑스 방산 기술을 우러러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라주 전투기와 르클레르 탱크 그리고 엑조세 미사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프랑스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형 전자전 시스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60년 역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 동향에 대해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K방산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KF-21 전투기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자동 대응 시스템과 초정 및 열 관리 기술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손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프랑스 기술은 자존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적 유산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프랑스 방산업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탈롱 본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기술개발팀 120명 중 40명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팔콘 세븐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미셸이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셸은 15년간 탈롱의 전자전 시스템 개발을 이끌어온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프랑스 방산업계의 희망이었죠. 그런 그조차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게다가 더 암울한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프랑스 무기 수출 시장을 노골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탈롱의 실패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이미 미국 업체들과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독일의 라인메탈과 탈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탈롱이 놓친 계약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 탈롱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업계 내부의 조롱이었어요. 방산업계 전문 포럼에서는
탈롱을 비꼬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방사는 와인과 치즈만큼 오래됐지만 덜 숙성됐다는 말이 떠돌았어요. 더 모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무기는 샤넬 포장지에 쌓인 고장난 토스터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국방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졌어요. 탈롱의 팔콘 3분을 두고 프랑스의 오만함이 낳은 기술적 재앙이라고 평가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왔습니다. 한 익명의 군 관계자는 프랑스가 여전히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에 취해 있다며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탈롱 조롱 밈들이 바이럴되고 있었어요. 팔콘 3분의 시스템다운 장면을 편집한 영상들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란에는 프랑스 방산업의 몰락을 예언하는 글들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프랑스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르몽드와 르피가로 같은 주요 언론들도 탈롱의 실패를 대서특필했어요. 탈롱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든 인터뷰 한번 따보겠다고 줄을 섰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방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설들이 연일 실렸습니다. 이 일을 토대로 국방위원회에서는 탈롱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당에서조차 탈롱의 독점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탈롱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고위 관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40년간 이어져 온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사의 미래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앙투안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도 소중하지만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닥치는 대로 연구를 시작했고 당시 파리 공항 근처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탈롱의 현 상황에서 전시회 참석은 고문과 다름없었어요. 다른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보며 우리의 실패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고 미국의 레이시오는 AI 기반 방어 체계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모든 게 탈롱이 놓친 기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스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업체들이 모인 K 디펜스 파빌리온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부스에서는 K방산의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과 K9 자주포의 자동 표적 추적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카이온이라는 AI 기반 전자전 자동 보정 시스템이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 이 시스템이 바로 탈롱이 그토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부스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현석이었어요. 7년 전 나토 합동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의 전자전 전문가였습니다. 김현석은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당시 나토의 차세대 통합방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 기술대표로 참여했었는데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재회는 정말 반가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탈롱의 최근 실패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현석은 예상과 달리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석은 팔콘 3분의 실패 소식을 들었다며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시스템 불안정성과 전자파 간섭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적응 능력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어요. 김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자전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신호 처리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센서 적응성과 내열 제어 기술이 현재의 급변하는 전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카이온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의 실시간 환경 적응 기술이었어요. 전장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전자파 환경이 급변해도 0.3초 내에 자동으로 시스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최적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팔콘 7이 그토록 고전했던 열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김현석은 실제 테스트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환경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상황에서도 카이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역에서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기술에서 프랑스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김현석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시스템 통합 기술과 설계 철학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만약 한국의 적응형 기술과 프랑스의 체계적 설계가 결합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탈롱이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앙투안의 반응이 어떨지도 걱정됐습니다. 파리 전시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김현석과의 만남에 대해 아버지께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가면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할아버지가 샤를 드골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아버지가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기록한 이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앙투아는 서재에서 탈롱 창립 초기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김현석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카이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할수록 아버지의 불쾌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손을 책상에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미친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60년간 프랑스 방산업계를 이끌어온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어요. 앙투안의 분노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유럽 대륙의 군사 강국이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독자적인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프랑스가 아시아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탈롱의 이 사진들을 긴급 소집한 아버지는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저의 제안을 듣고 나서 나이 많은 이사들은 경악했어요. 70대인 기술 담당 이사장 피에르는 한국 기술이 군용 수준이 아니라며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면 가정용 전자기기나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더욱 모욕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는 한국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는 것은 전장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했어요. 또 다른 이사는 프랑스가 중국처럼 값싼 기술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인식 수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장 연장자인 전략기획이사 모리스는 더욱 원론적인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국방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무기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면 그들의 사기와 자부심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반대는 단순히 기술적 보수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문명론적 우월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계몽주의와 근대 과학기술의 발상지이고 아시아는 여전히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탈롱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어요. 팔콘 7의 실패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 이사진 몰래 김현석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파일럿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공식적인 계약이나 발표 없이 조용히 기술적 검증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언제든 중단하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설득이었어요. 저는 탈롱의 남부 실험 기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50km 떨어진 이 기지는 비밀 실험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아버지와 이사진들 몰래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김현석은 한국에서 카이온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탈롱의 팔콘 7에 이식해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몰래 계약서를 썼어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 테스트지만 분명 성공할 거라 확신했고 미리 선점해두고 싶었거든요. 테스트를 하기 전날까지도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탈롱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도해봐야 할 일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비밀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마르세유 남쪽 실험기지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김현석이 한국에서 가져온 카이온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 들어있는 특수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실험기지는 1970년대부터 탈롱이 비밀 무기 시험을 위해 사용해온 시설이었어요.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 수많은 프랑스 방산업의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김현석은 이미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한국 기술진 2명도 있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군사용 전자장비 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의 전문성은 첫 만남에서부터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팔콘 7의 축소 모델이었어요.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크기를 3분의 1로 줄인 테스트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의 카이온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AI 기반 자동 보정 모듈과 초정밀 발열 차폐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숙련도에 감탄했습니다. 김현석 팀은 프랑스 시스템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최적의 통합 방식을 찾아냈어요. 특히 기존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프랑스 기술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그들은 탈롱의 설계 철학과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팔콘 7의 약점들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어요. 3일간의 준비 작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실험 조건은 팔콘 7이 실패했던 상황과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섭씨 45도의 고온 환경과 강력한 전자파 간섭이 동시에 가해지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기존 팔콘 7이라면 10분도 채 버티지 못했을 조건에서 카이온 시스템이 적용된 드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시스템 파라미터를 자동 조정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30분간의 테스트 동안 드론은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더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AI 시스템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성능 지표였어요. 기존 팔콘 7 대비 정밀도가 15% 향상됐고 반응 속도는 87%나 빨라졌습니다. 전자파 차단 효율도 99.9%에 달해서 나토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술적 도약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의 자가 진단 및 복구 능력이었어요. 테스트 도중 일부러 전자파 공격을 강화해서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했는데 카이온 시스템은 0.8초 만에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율성은 프랑스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김현석이 보여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내부 온도가 0.3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고 각 구성 요소의 성능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어요. 이는 기존 프랑스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탈롱이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김현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 결과는 한국 기술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뛰어난 시스템 설계와 한국의 적응형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적 장점이 결합됐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아버지와 이사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들의 반대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탈롱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회사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 같았어요. 비밀 실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와 이사진들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한국 기술 도입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기술평가단이 탈롱에 긴급 점검을 나온 거예요. 팔콘 7 실패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침 제가 준비해둔 실험 결과 보고서가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평가단장 피에르 마르탱 대령은 카이온 시스템을 적용한 테스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존 팔콘 7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이 기술의 출처와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카이온 시스템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르탱 대령은 매우 관심을 보였고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청했어요. 국방부 차원에서 이 기술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르피가로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린 거예요. 프랑스 무기에 한국 AI 장착 이라는 제목으로 탈롱과 한국 기술의 협력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국방부 내부 기술평가 파일의 내용이 상세히 인용되어 있었어요. 카이온 시스템의 성능 지표, 테스트 결과, 심지어 김현석과의 협력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 분명했어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일제히 탈롱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방산업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르몽드는 사설을 통해 국가 주권의 위기라며 맹비난했어요. 정치권의 반응도 거셌습니다. 국민연합당의 마린 르펜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의 국방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탈롱의 결정을 문제 삼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탈롱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앙투아는 분노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실로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회사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롱 직원들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나이 많은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팀 내부에서는 항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베테랑 기술자 앙리 뒤퐁은 30년간 탈롱에서 일해온 원로 엔지니어였는데 직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했어요. 제가 CEO가 아니라 한국의 홍보 대리인 같다는 신랄한 비난이었습니다. 뒤퐁의 비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프랑스 방산업의 전통과 자존심을
외국 기술에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적 유산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프랑스군과 해외 고객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순수 프랑스 기술이 아닌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몇몇 고객국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프랑스 무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한국 기술이 포함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탈롱의 주가는 15%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혼란이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와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기업가 정신의 상징인 혁신과 도전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수들은 탈롱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술의 국경이 무의미하며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견해였어요. 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논란이 클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성과로 모든 의혹과 비판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열린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프랑스 방산업계 최대 규모의 연례 포럼이 열렸습니다. 평년 같으면 기술 발표와 네트워킹이 주를 이루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탈롱의 한국 기술 도입 논란이 업계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거든요. 포럼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대강당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좌석 배치부터 진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통 기술 고수파들은 앞쪽에, 혁신 개방파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미래 방산 기술의 방향성이라는 주제였어요. 하지만 모든 관심은 한국 기술 도입 찬반 토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인 프랑스 방산협회장 미셸 듀랑이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발언자는 탈레스의 젊은 수석 엔지니어 피에르 마르탱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촉망받는 인재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발언은 명확했습니다. 마르탱은 21세기 방산업계는 더 이상 국가별로 고립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의 F-35 전투기만 봐도 9개국이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각국의 최고 기술이 결합되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면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의 말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강력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다쏘 항공의 베테랑 기술자 앙리 뒤마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프랑스 항공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미라주 2000과 라팔 전투기 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뒤말에는 젊은 세대들이 전통도, 명예도, 전우도 모른다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역사적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자유 프랑스군이 자주 제작한 무기로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정신적 유산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뒤말의 발언이 끝나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나이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대 간의 깊은 인식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사프란의 중견 엔지니어 소피 르블랑이었어요. 그녀는 여성 엔지니어로서는 드물게 방산업계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였습니다. 르블랑은 중도적 입장에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했어요. 르블랑은 프랑스의 기술적 자주성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프랑스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점이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의 출처가 아니라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인메탈 프랑스 지사의 기술이사 장클로드 모로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어요. 탈롱의 한국 기술 도입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방산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유사시 기술 지원 중단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모로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기술 지원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엔비디아의 젊은 시스템 엔지니어 알렉상드르 뒤부아가 반박했어요. 그는 현대 방산업계가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팔 전투기에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르클레르 탱크에도 독일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뒤부아의 발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순수 프랑스 기술만으로 만든 무기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지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기술적 종속성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혁신을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토론이 격화되면서 감정적인 대립도 표면화됐어요. 노령의 참석자 중 한 명은 젊은 세대가 프랑스의 역사와 정체성을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젊은 엔지니어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현실을 외면한다고 맞받아쳤어요. 포럼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토론을 넘어서 프랑스 사회의 세대 갈등과 가치관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전통과 혁신, 자주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프랑스 방산업계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포럼은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탈롱의 한국 기술 도입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선택을 넘어서 프랑스 방산업계 전체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포럼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반대 의견들도 일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탈롱이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확신도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 후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작전참모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리 북부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힌 민간인 구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 전자전 장비가 모두 고장났다는 것이었어요. 작전명 사막의 독수리는 바르칸의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 끝자락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프랑스 NGO 직원 3명과 현지 협력자 7명을 납치한 사건이었어요. 48시간 내에 구출하지 못하면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지의 극한 환경이었어요. 낮 기온이 섭씨 52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의 혹독한 더위와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최신 전자 교란 장비 때문에 프랑스군의 팔콘 7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을 통한 정찰도 불가능하고 정밀 타격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국방부 작전참모부장 제라르 비소 장군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탈롱이 개발 중인 카이온 시스템 적용 장비를 긴급히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어요. 평소 같으면 미완성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인질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현석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그는 파리에 머물고 있었고 카이온 시스템이 적용된 드론을 2대 정도 긴급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수준이라는 한계는 있었어요. 오전 9시 저와 김현석은 국방부 작전 상황실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상황실에는 비소 장군을 비롯해 참모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말리 현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는데 인질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주변에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비소 장군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있었고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러시아제 전자교란 장비가 반경 10km 내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팔콘 7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김현석은 카이온 시스템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적응형 냉각 시스템과 강력한 전자파, 간섭에도 견딜 수 있는 자동 보정 기능이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카이온 시스템이 적용된 특수 정찰 드론 2대가 프랑스 공군 수송기에 실려 말리로 출발했습니다. 동행한 기술진에는 김현석과 프랑스 측 엔지니어 2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지 도착 후 즉시 시스템 점검과 작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드론들이 갈망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기온은 여전히 48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테러리스트들의 전자교란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프랑스군 장비들은 모두 작동 불능 상태였어요. 밤 10시 드디어 카이온 드론의 첫 번째 테스트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상황실에서는 모든 참모진이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존 장비들이 모두 실패한 조건에서 과연 한국 기술이 통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5분 후 현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이온 드론이 테러리스트들의 전자교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목표 지역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드론이 전송해온 실시간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정확한 위치와 무장 상태, 그리고 인질들이 갇힌 건물의 내부 구조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기존 장비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밀 정찰이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카이온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특수부대가 건물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은 테러리스트들의 이동 경로와 무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특수부대원들에게 전달했어요. 새벽 2시 30분 테러리스트들이 특수부대의 침투를 감지하고 인질들을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카이온 드론이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서 특수부대에 경고했고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마침내 모든 인질들이 안전하게 구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거점도 정밀 타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48시간의 긴박했던 작전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된 순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카이온 시스템의 성능이었습니다. 작전 내내 한 번도 오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 적응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 실전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리 구출 작전의 성공 소식이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사막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작전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작전 성공의 핵심이 한국 기술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어난 여론의 급반전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비소 장군이 직접 나서서 작전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이온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 없이는 작전 성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능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온 시스템이 적용된 드론은 나토 표준을 3배 이상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극한 환경 적응성, 전자파 저항성, 정밀도 모든 면에서 기존 서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작전 초기에는 테러리스트들의 전자교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AI가 실시간으로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국방부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목표 탐지 정확도 99.7%, 전자파 간섭 저항률 99.9%, 극한 환경, 작동 신뢰도 100%라는 놀라운 지표들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최신 드론 시스템과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의 분위기도 급변했어요. 그동안 탈롱의 한국 기술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보수 정치인들조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의 마린 르펜도 성명을 통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이전 입장을 수정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장 피에르 라파랭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외국 기술 의존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말리 작전의 성공을 목격한 후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파랭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기술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했지만 실전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생명과 작전 성공이 기술적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더 나아가 라파랭 장관은 카이온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군의 모든 전자전 장비를 이 기술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프랑스 언론의 반응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탈롱을 비판했던 르몽드는 사설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실용적 선택을 한 탈롱의 해안이라고 극찬했어요. 르피가로도 프랑스다운 혁신 정신의 승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독일 라인메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탈롱의 최대 경쟁사였던 라인메탈의 CEO가 직접 파리를 방문해서 카이온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거예요. 유럽 방산업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탈롱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실전 결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앙리 뒤퐁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뒤퐁은 전체 직원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좋은 기술을 거부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최고의 성능이야말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피에르 마르탱을 비롯한 혁신파 엔지니어들은 카이온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의 본격적인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현석도 프랑스에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외국인 기술자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구출된 인질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NGO 직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술이 우리 생명을 구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도 급반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5%의 국민이 한국 기술 도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어요. 기술적 성과와 실용성 앞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아버지 앙투안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기술의 우수성 앞에서는 출신이나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말리 작전 성공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후인 10월 25일 밤 아버지 앙투안이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60년간 프랑스 방산업계를 이끌어온 거장의 자존심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앙투안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탈롱의 6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하던 모습부터 아버지가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을 되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말이죠.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는 혁신을 추구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제가 한국 기술 도입을 제안했을 때 무조건 반대한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다음 고백이었어요. 사실 말리 작전 이전에도 카이온 시스템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준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미 그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60년간 쌓아온 프랑스 방산업의 자부심을 아시아 기술 앞에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고집이었어요. 하지만 말리에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을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후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알고 있었지만 첨단 군사 기술까지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더욱 부끄러웠던 건 김현석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7년 전 나토 프로젝트에서 김현석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그것을 개인의 예외적 재능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전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전통이란 과거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각각의 시대에 혁신을 추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탈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버지가 김현석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자신의 편견 때문에 훌륭한 기술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나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탈롱의 경영권을 완전히 제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앞으로는 함께 협력해서 탈롱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앙투안의 변화는 모든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 도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김현석을 탈롱의 공식 기술 자문으로 영입하자고 제안했어요. 60년간의 보수적 경영 철학을 완전히 뒤바꾸는 극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현석과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던 어느 날 엘리제 궁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 직접 연락해서 오늘 오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요청한 거였어요. 탈롱의 한국 기술 도입과 말리 작전 성공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와 아버지 앙투안은 엘리제 궁의 황금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는 이 방에서 수많은 역사적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예상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말리 작전에서 보여준 카이온 시스템의 성과가 정말 놀랍다며 프랑스 국방력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프랑스에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했어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중견 기술 강국과의 협력이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랑스가 직면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도 우려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더 나아가 프랑스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탈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한국 공동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전자전 기술뿐만 아니라 AI,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 등 미래 방산 기술 전반을 공동 개발하자는 비전이었어요. 심지어 프랑스 정부가 5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파리와 서울에 각각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아버지 앙투아는 대통령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년간 프랑스 방산업계에 몸담으면서도 이런 규모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의미도 강조했어요.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와 유럽 간의 기술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날 저녁 8시 마크롱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은 탈론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들며 프랑스의 새로운 기술 혁신 정책을 발표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전에 열광했고 국제사회도 프랑스의 전략적 전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불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럽 전역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독일에서 왔어요. 베를린의 국방부 조달청에서 카이온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 설명회를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탈롱이 말리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했고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도 유사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시스템 안정성과 AI 기반 자동 적응 기능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후 베를린에서 열린 기술 설명회에는 독일 국방부, 라인메탈, 탈레스, 독일 지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현석이 직접 카이온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발표했는데 독일 측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라인메탈 CEO 아민 파페르게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즉석에서 한국 기술과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독일의 기계공학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무인 전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라인메탈의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에 카이온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럽형 전자전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표준에서 벗어나 유럽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김현석에게는 더욱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군사 컨퍼런스의 키노트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이 컨퍼런스는 유럽 방산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였는데 아시아 출신 기술자가 키노트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현석의 런던 연설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그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주제로 30분간 강연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율 방어 시스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는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였어요. 연설에서 김현석은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기술 혁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성장도 서구의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킨 결과이며 이제는 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현석 주변에는 유럽 각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유럽 전체의 방산업계를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